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의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세마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원유 관련 펀드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금 관련 펀드 수익률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그동안 주택시장 규제에 집중해온 정부가 모처럼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도까지 서울 도심의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서울에서만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조합 갈등이 있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 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저소득층 조합원의 분담금 대납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2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우 용적률, 주차장 설치 의무 사항 등을 완화해줄 계획입니다. 공실인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보관도 내놨습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기 신도시가 핵심 주거 공급 대책인 상황에서도 고밀도 개발을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다루면서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선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이곳 주거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는 공공임대를 내놓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역세권 기준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m 이내인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까지 역세권의 범위를 역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주거지역에선 재개발 등의 민간 주택 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과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상향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의 개발 사업을 늘려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보관인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다며 이는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했습니다. 이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사과하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 지탄을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노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한 여행과 영화 관련 상품 구매가 줄며 빠르게 늘던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세마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6일 통계청은 지난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2조 5,8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관련 표본을 개편한 이래 최소 증가율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부 활동 축소로 영화 관람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든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문화 및 레저 서비스는 88.9%가 여행 및 교통 서비스는 73.4%나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4월 판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내수는 신차를 중심으로 비교적 선방했지만 해외 시장은 급감했습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 4월 해외 공장 가동 중단의 영향으로 해외 판매가 약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내수에서 7만 1,042대와 해외 8만 8,037대를 더해 총 15만 9,079대를 판매했습니다. 국내는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량이 0.5% 줄었으나 해외 실적은 70.4% 급감했습니다. 기아차는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약 54.9% 감소한 8만 3,855대 판매했습니다. 쌍용차 역시 코로나 쇼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4월 내수 6,017대와 수출 796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대비 46.4% 감소했습니다. 특히 내수는 시장 위축으로 41.4% 줄었고 수출 역시 67.4% 급감하며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와 한국GM은 내수와 수출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르노 삼성은 신차 XM3를 중심으로 78.4% 급증한 11,015대를 판매했지만 수출은 72.5% 줄며 해외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GM은 트레일블레이저를 주축으로 내수 6,706대와 수출 22,043대로 수출에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경제활동이 재개되더라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U자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리 빨라도 올 9월이나 10월 그쯤 되면은 경기가 정상화로 회복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게 소비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말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만 2조 원의 적자를 내며 지난 1962년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75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으로 2,720억 원의 영업외 손실을 기록해 세전 손실은 2조 4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악의 실적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대규모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한 데다 코로나19로 석유 제품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석유 사업에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19 테마주로 묶여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이제는 테마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 테마주로 묶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이 속속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관심을 받았던 시젠과 오상헬스케어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단키트 업체 수젠텍 역시 지난 4월 13일
진단키트 수출 시작 10일 만에 전년도 매출액을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며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목받은 것은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도출을 지속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이후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치료제로 관심을 받은 셀리버리가 대표적입니다. 셀리버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29일 상위 1% SCI 논문에 파킨슨병 치료제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은 일단 발병하면은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금까지 학설을 뒤집고 운동성과 인지 능력을 회복시켜서 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약 후보 물질 개발로서 학계에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최초의 파킨슨병 치료 신약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금 1억 불, 총액 10억 불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셀리버리는 또한 회사가 최근 주목을 받았던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제와 관련해 올 하반기 치료 목적 승인을 받아 미국 내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테마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 실적과 결과물이 나오는 올 2분기 코로나 테마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로 원유 관련 펀드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금 관련 펀드 수익률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지난달 29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12개 금 관련 펀드 최근 3개월 수익률이 10.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인 마이너스 12.16%를 훨씬 웃도는 성과입니다. 금펀드의 선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금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자재 펀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6.62%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원유 수요가 급감한 데다 주요 산유국이 감산 합의에 실패하며 유가가 급락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중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합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대리점에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업계 최초로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13년 매출 하락으로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2016년 원복시키는 등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논란이 되자 자진 시정 차원으로 마련한 방안입니다. 국내 소셜벤처기업 1000여 곳 가운데 40%가량이 39세 이하 대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소셜벤처기업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셜벤처 기업 수는 1000여 개로 이 중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약 43%를 차지하고 창업 7년 이내 젊은 기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고용 분석 결과 여성과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 허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소셜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벤처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을 뜻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과 지역 회장단이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회관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모였습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5월 셋째 주 열리는 행사입니다. 중기중앙회는 다음 주 월요일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행사를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주간은 1989년 처음 개최됐고 올해 3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준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임원진 지역 회장단과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중앙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회장단과 이사, 지역회장단을 시작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김기문 회장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운동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유전체 분석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소마젠이 코스닥 시장 데뷔를 앞뒀습니다. 유전체 분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분야인데요. 소마젠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갖춘 기업인지 라이언킴 대표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선 그 소마젠은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마젠은 미국에서 16년 동안 누구보다도 정확한 유전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협력 과제, 대형 정부기관 과제, 병원 과제 이런 거를 통합해서 저희가 분석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많은 그 빅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모든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 소비자 그리고 임상 병원 진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진단 기술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치료제,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우리 정밀 의료 분야의 선도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기본적으로 그 유전체 분석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낯선 느낌이 있어서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유전 정보를 얼만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 정보들을 어떻게 연관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유전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그냥 화학적인 어떤 그 유전적 변이를 그냥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위험도가 임상적으로 알려진 다른 케이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그런 위험도가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축적된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분석 능력에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질병 위험도 등을 좀 미리 예측하고 뭐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질병이 발병한 이후에서 이전으로 또 그것도 개인 맞춤형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전체 관련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 유전체 관련 시장은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밀 의료의 그 미국 정부가 정밀 의료를 이니셔티브로 했던 거를 잠깐 그 설명을 조금 부가적으로 드리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의료 상황은 그 의료 수가가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환자가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기 전에는 의사를 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죠. 특히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걸 예를 들면 거의 신체검사 수준의 정보밖에는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검사 받는데 비용이 비싸서 미국에서는 검사를 잘 받지 않으려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본인의 그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사회가 그 장수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그 궁금증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그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시장 더군다나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규제 현황을 비교를 해도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허가가 되는 항목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방식이라면 미국은 문제가 되는 영역만 이렇게 그 규제를 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시범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투자 환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유바이옴 맞습니까? 그 유바이옴 핵심 자산을 인수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장 1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인수하게 되셨는지 배경하고 또 목적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유전자이고 그다음에 우리와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근데 유바이옴이라는 기업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간 매출 약 1,200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매출의 한 95% 정도를 임상 기관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유바이옴이 약 한 5% 정도의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험회사의 그 보험 청구 그 과정에서 사기성이 있다라고 의심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FBI의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고요. 작년에 우리가 소비자 중심의 그 개인 유전체 정보 기반의 테스트와 그다음에 미생물 기반의 그 테스트를 우리가 출시한 상태에서 유바이옴이 굉장히 큰 경쟁 업체였었고 우리는 개인의 소비자 중심의 그 시장에 우리는 포커스를 뒀지만 임상 시장에서 95%의 그 매출을 이루고 있던 유바이옴을 우리가 모든 핵심 자산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유전체 정보 분석 기술을 동원을 해서 개개인의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지금 유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246개의 특허와 30만 명의 환자 정보가 있는 샘플과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제1인자의 위치에서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구도, 그런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 이제 상장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상장을 추진하시는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그 자금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를 통해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K-바이오에 대한 역량과 미래와 세계 시장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 포텐셜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모범적인 정밀 의료의 그 선두주자로서 커가고 있는 소마젠의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결부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정보 분석의 그 역량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개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작년 말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상장을 통해서 받은 그 투자로 미국 시장에서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와 영업적으로 투자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업화가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희의 이 상장은 외국계 기술 특례 넘버 원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특히 이제 K-바이오의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적절한 시기에 정밀 의료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저희 투자
저희의 그 상장사를 통한 그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는 아주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그 인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모든 역량들을 저희 그 소마젠의 모기업인 마크로젠이 보여준 그 선례처럼 저희가 아주 건실하게 성장하면서 보답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 커가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팔 차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 26도, 대전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주로 서쪽 지방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 모레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가 되겠고 토요일에는 20도까지 떨어지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맑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속초 20도, 강릉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26도가 예상되고요. 부산 20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m, 서해는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